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소득 5억 이상, 연간 순이익 2천억 이상 재벌이 그 대상입니다. 야당은 연소득 5억 소득세 인상은 표적과세이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0.1% 최상위 소득자에게 2% 소득세를 인상해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 건 나머지 99.9%에겐 좋은 거죠. 99.9%는 좋아할 일이 왜 대등한 공방 속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가. 그 0.1%가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배포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는 자신에게만 불리한 걸 나머지 99.9%도 불리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 잘하죠. 그리고 MB 정권이 법인세 3%를 인하해 줬더니 기업 투자가 대폭 늘어 소위 낙수 효과가 폭증을 했던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재벌들 사내 유보금만 자기들이 깔고 앉았던 돈만 늘어났죠. 이번 증세가 실현된다면 예상되는 세수 증가는 3조 8천억 정도. 반면 담뱃값 인상 하나로 작년 기준 세수 증가는 5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담뱃값 하나로 세수를 챙겨놓고 그 돈으로 복지 예산 들인 것도 아닌 정치 세력은 표적 증세라고 떠들 염치가 없어야 정상이죠. 표적 증세, 투자 유축 다 프레임일 뿐입니다. 한 해 5억 이상 벌거나 대기업 오너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의 증세로 과연 계획했던 복지가 가능한 것인가? 진짜 질문은 그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에 돌아왔어요. 네. 주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습기가 많은지. 네, 빨래가 잘 안 마릅니다. 빨래만 안 마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축축해요. 자, 뉴스 공장은 뽀송뽀송하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정부 추경 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11조가 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70%를 앞으로 2달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생활안전 분야 7급과 9급 공무원 추가 공채는 다음 달 중순 원서 접수 거쳐서 10월 달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야당에서 이제 공무원 증원을 막았다. 그러니까 혈세 낭비를 막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고요. 예. 결국 이렇게 45일 지연된 건 이제 여태 최장 지연된 건데, 추경은 어차피 되긴 될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야당도 다 혜택을 했거든요. 자신의 지역구에서. 근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혈세 낭비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이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 집배원들은 공무원 전환이 안 됐어요. 네, 네, 빠졌기 때문에 크게 시위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소방관 주말에. 증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혈세 낭비라고. 그 프레임에 그럼 이게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 여야 공방으로만 처리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추경에 저희가 이제 3부에 예, 여당 원내대표, 원식 원내대표 연결해가지고 추경 전후사정 들어보긴 할 텐데 저는 추경 관련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언론의 태도예요. 예,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추경 얘기는 오늘로 끝일 것 같으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 처리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토요일로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모였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 다음날 아침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족수가 모자라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민주당 왜냐하면 정족수가 왜 모자랐냐면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해봤거든요. 집단 퇴장을. 그러자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그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자유한국당이 퇴장했기 때문에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민주당의 이제 불참 민원에 대해서 이제 그 공세를 취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가 민주당을 이권으로 공격하려면 뭐부터 말해야 되냐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약속을 어길 거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몰랐어? 자유한국당 약속 안 어길 거? 약속 어길 거? 자유한국당 말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이게 논리적 정함이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버려가지고 정수 모자랐거든요. 예. 반면에 진보 매체는 민주당을 먼저 비판하는 게 맞죠. 자유한국당이 어떤 작전을 펴든지 그걸 상대하면서 아젠다를 관철시킬 책임이 여당이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 불참 인원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진보 보수 프레임 싸움에서 보수 매체가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건데 진보 매체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진영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해요. 우리는 우리 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공평무사하다. 이런 자의식이 있거든요. 보수 매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진영의 바깥에서 책임을 지울 곳을 찾아요. 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들 탓이다. 이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민주당 불참 의원들은 각각 개별 사안에 따라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전날 밤에 약속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집단 퇴장할 줄 몰랐다 우리는. 이 항변도 일리가 있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그 항변은 누가 대신 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시대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전날 약속해놓고 집단 퇴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참이 아니라 집단 퇴장에 포커스 맞춰서 공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예. 전날 밤 약속조차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다. 마구 폭격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안을 잘 보면 지금 언론 환경이 보여서 재밌는데 설명해도 재밌는지 모르겠네. 저는 재밌으더만. 예.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보수든 진보든 민주당 때리기가 더 쉽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기가 쉽다 항상.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이거 추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일리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여야 합의해서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 정족수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일하게. 예. 그렇게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불참한 민주당만 때리는데 그건 진보 보수도 상관없이 그렇다. 항상. 정반대로 보수 정권 집권할 시기였으면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야당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특검팀이 금요일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 16건입니다. 특검 쪽에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특정 기업의 경영권 승계 가족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삼성의 편법증이는 딴 거 없어요. 세금 아끼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아끼려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거를 청와대가 왜 걱정을 해줍니까?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쓰여있다고 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역할이 있다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챙길 걸 챙겨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게 뭐 있어요. 설사 삼성 경영권 승계를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회로 활용할 건 뭐 있습니까? 뭘 챙기자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하필 검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찰로 복귀한 이모 검사인데요. 당시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또 그때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해당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다른 행정관과 함께 해당 문건을 작성해서 민정비서관에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승계 삼성과 관련한 사안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름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보고 라인이 있었다는 건 이제 처음 확인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현직 검사여서 네. 다행이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재판 소식 전해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운전기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박상진 전 사장의 운전기사가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에게 보낸 건데요. 이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개인 면담을 2번이나 하고 승마협회 상무 이름 직접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한 것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인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보자가 말이죠. 운전기사가 많아요. 정말 많은 거를 곁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차 안에서는 자유롭게 통화를 하는 데다가 뭐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운전기사가 물어보지 않아도 보통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받았던 제보 중에서도 운전기사 제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제보가 아니라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이런 재벌이나 고위급 공무원들 운전기사가 있거든요. 수사할 때 운전기사 수사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 운전기사의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하고 많은 체육협회 중에 규모 면에서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다른 협회와 비하여 승마협회의 특정 인사를 우리나라 1등 재벌 오너하고 의논해서 그 사람 바꾸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요. 2사람을 바꾸라고 한 겁니다. 그 2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을 리가 있나요? 예, 승마와 관련된 인사들을. 최순실 씨의 요구라고 봐야죠. 예. 네, 실제로 2015년 7월 달에 2사람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날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도 2사람 이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이 승마협회에 가야 승마협회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승마를 한 사람이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최순실 씨의 청탁, 오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 취재한 바에 따라서도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라고 네. 최순실 씨 측근이 있거든요.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쓴 문건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그대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최순실, 박원호, 박근혜, 안종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무려 대통령이 이런 특정 아주 작은 체육협회에 인사를 그것도 누구를 하라라고 우리나라 1등 재벌 오너하고 요구했고 그걸 하필 그 옆에서 들은 운전기사가 제가 이렇게 운전기사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준 겁니다. 이제 인사 교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해들은 전화 통화를 하면 알겠죠, 차 안에서. 예. 운전기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2번을 만나가지고 승마협회 상무 이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 바꾸라 한 거를 운전기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말했겠죠. 예.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 거들어 했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쪽이 이혼 소송을 위해서 법원에 낸 준비 서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장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편법 상속을 시인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사장은 준비 서면에서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서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편법 상속 이야기가 나왔대요. 20년 전 얘기인데 이부진 이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와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예, 이재용 부회장 케이스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출발 지점도 원초적 출발 지점 따지고 보면 편법 증여예요. 예, 상속세를 안 내려고. 네, 에버랜드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죠. 무슨 대단한 기업가 정신이나 경영 철학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무관합니다. 그냥 돈을 아끼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속세를 안 내려고 하다가 어제 청와대 발 뉴스로는 오뚜기. 네, 그렇죠. 대기업과 함께 오뚜기를 불렀는데 오뚜기가 왜 이런 대접을 받냐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액의 절반을 증여세로 냈거든요. 조 단위로. 삼성도 조 단위로 내야 하는 거죠. 이 정상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런 곳이 워낙 없으니까 오뚜기가 그런 대접을 받고 일종의 메시지죠. 예. 네, 오는 27일, 28일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재벌들하고 그 재계 순위에서 한참 떨어진 중견기업 중에서 예. 유일합니다. 한참 떨어진 오뚜기하고 같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올바른 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건데요. 여하간 삼성이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부인 이부진 씨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자기가 다 벌었다고 하면 남편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 남편에게 일부를 부부가 같이 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뭘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돈은 자신이 번 게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예. 이건 내 노력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조 단위의 재산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게 곧장 편법 상여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황 중에 하나인 건 본인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건 내 돈으로 번 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전에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는 이 자녀들이 잘해서 재산이 증식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내 돈 내 힘으로 본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안 그러면 이게 조 단위에서 재산을 떼줘야 되잖아요. 네, 박영선 의원도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혼 뒤 자기 힘으로 1조 7천억 원 달하는 재산 형성했다라고 하면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수입이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돈을 증여받아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증여는 문제가 아니에요. 증여세를 안 내게 문제인 거죠. 네, 어제 호텔 신라 쪽 해명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편법 상속은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소명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과 이제 큰 양 차이가 있죠. 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거죠. 예. 들여다보면 법을 어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상속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법을 교묘히 이행했다. 뭐 이렇게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고 돈 때문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세금 덜 내려고. 다음 수는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정원이 보안 문제 있다면서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삭제된 부분까지 모두 복구한 녹취록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에 제출한 녹취록에 보면 온라인에서 우리 직원들이 종전처럼 하라면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아는 것처럼 원세훈 전 원장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예. 국정원장인데 그 정도 인원이 움직이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더구나 차기 대권이 걸린 댓글 작업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모를 리가 없고 국정원장이 이걸 독려했다는 게 지금 문제 핵심인데 오뚜기 증여세는 생각해보니까 조 단위는 아니네요. 규모가. 예. 어쨌든 1,000억 단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안 내고 싶은 거죠. 삼성에서는. 안 내고 싶었다는 사실 다 안 내고 싶어요. 사실 세금은 안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 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근데 안 내고 싶으면 안 낼 수 있는 게 삼성의 힘이었던 거죠. 네, 증여를 안 받으면 됩니다. 증여를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습니까? 그럼 세금도 내야죠. 불로소득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자꾸 말하지만. 그걸 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국가 경제를 들먹이는지. 다음 순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방산비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수석과 장관을 통해서 하성룡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선입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카이 대주주였던 옛 한국정책금융공사 고위관계자 발언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2013년 3월 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장관 후보자였던 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카이 사장 바꿔야 한다면서 하성룡 전 사장을 콕 집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말에는 조원동 경제전 수석이 정부 뜻이라면서 하성룡 전 사장을 카이 사장에 선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재밌는 거는 초반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몰랐다는 거죠, 이 사실을. 네, 네. 그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윤상직 의원 전화를 받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이 오버하네, 내가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는 정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경제수석도 모르는 정부의 뜻이 누구겠습니까? 네, 경제수석 위에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뜻인 거죠. 네. 그거를 대통령 뜻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부의 뜻이다라고. 경제수석도 모르는 인선이었던 거죠, 이게. 인선이었던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동기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됐는가. 그 방위사업청장, 예. 아, 그건 방위사업청장이죠. 예, 예. 참. 방위사업청장과 이 카이 사장님과의 관계가 또 있는 거죠. 예, 예. 왜 이분이 발탁됐을까?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 얘기도 하는데,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최초에 이분을 선임하고, 그리고 그게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준 이유. 그게 이제 언론 보도로는 연임노비라고만 표현하는데, 예, 예. 자신이 연임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렸으면 연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임노비에 이 돈을 다 써버렸으면은 저희가 연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네요. 네. 연임노비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연임노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연임노비만 있었을 리가 있나요? 어쨌든 이 사안은 이제 계속 나오겠죠. 예. 100억 이상 비자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검찰발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카이 요구로 리베이트 수십억 송금했다라는 진술도 용역업체 대표에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정말 대담했어요. 처남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챙겨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로 이 돈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처남. 네. 그리고 조금 부족한 회사지만 그래도 경력이 있다도 아니에요. 페이퍼 컴퍼니. 네. 직원이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글로 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을 용감하게 실행에 옮겼는데 이런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자신이었을까? 네. 뒷배가 누구였을까 궁금합니다.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수 매체가 민주당을 이권으로 공격하려면 뭐부터 말해야 되냐면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약속을 어길 거라고 전제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몰랐어? 자유한국당 약속 안 어길 거? 약속 어길 거? 자유한국당 말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이게 논리적 정함이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버려가지고 정수 모자랐거든요. 퇴장했습니다. 예. 반면에 진보 매체는 민주당을 먼저 비판하는 게 맞죠. 자유한국당이 어떤 작전을 펴든지 그걸 상대하면서 아젠다를 관철시킬 책임이 여당이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 불참 인원을 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진보 보수 프레임 싸움에서 보수 매체가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건데 진보 매체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진영을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해요. 우리는 우리 편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공평무사하다. 이런 자의식이 있거든요. 보수 매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진영의 바깥에서 책임을 지울 곳을 찾아요. 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들 탓이다. 이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민주당 불참 의원들은 각각 개별 사안에 따라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전날 밤에 약속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집단 퇴장할 줄 몰랐다 우리는. 이 항변도 일리가 있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그 항변은 누가 대신 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시대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전날 약속해놓고 집단 퇴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참이 아니라 집단 퇴장에 포커스 맞춰서 공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예. 전날 밤 약속조차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다. 마구 폭격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람을 잘 보면 지금 언론 환경이 보여서 재밌는데 설명해도 재밌는지 모르겠네. 저는 재밌으더만. 예.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보수든 진보든 민주당 때리기가 더 쉽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기가 쉽다 항상.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이거 추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일리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여야 합의해서 다 들어오기로 했으니 정족수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일하게. 예. 그렇게 비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불참한 민주당만 때리는데 그건 진보 보수도 상관없이 그렇다. 항상. 정반대로 보수 정권 집권할 시기였으면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야당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특검팀이 금요일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 16건입니다. 특검 쪽에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프레임일 뿐입니다. 한 해 5억 이상 벌거나 대기업 오너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의 증세로 과연 계획했던 복지가 가능한 것인가? 진짜 질문은 그겁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에 돌아왔어요. 네. 주말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습기가 많은지. 네, 빨래가 잘 안 마릅니다. 빨래만 안 마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축축해요. 자, 뉴스 공장은 뽀송뽀송하게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정부 추경 예산안이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11조가 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70%를 앞으로 2달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생활안전 분야 7급과 9급 공무원 추가 공채는 다음 달 중순 원서 접수 거쳐서 10월 달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당에서 이제 공무원 증원을 막았다. 그러니까 혈세 낭비를 막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고요. 예. 결국 이렇게 45일 지연된 건 이제 여태 최장 지연된 건데, 추경은 어차피 되긴 될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야당도 다 혜택을 했거든요. 자신의 지역구에서. 근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혈세 낭비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이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 집회원들은 공무원 전환이 안 됐어요. 네, 네, 빠졌기 때문에 크게 시위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 소방관 주말에. 증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혈세 낭비라고. 그 프레임에 그럼 이게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거 여야 공방으로만 처리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추경에 저희가 이제 3부에 예, 여당 원내대표, 원식 원내대표 연결해가지고 추경 전후사정 들어보긴 할 텐데 저는 추경 관련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언론의 태도예요. 예.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추경 얘기는 오늘로 끝일 것 같으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 처리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토요일로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모였죠. 그래서 토요일 오전 다음날 아침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족수가 모자라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민주당, 왜냐하면 정족수가 왜 모자랐냐면 자유한국당이 퇴장을 해봤거든요. 집단 퇴장을. 그러자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그 정족수가 모자란 것은 자유한국당이 퇴장했기 때문에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민주당의 이제 불참 민원에 대해서 이제 그 공세를 취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소득 5억 이상, 연간 순이익 2천억 이상 재벌이 그 대상입니다. 야당은 연소득 5억 소득세 인상은 표적과세이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0.1% 최상위 소득자에게 2% 소득세율 인상해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 건 나머지 99.9%에겐 좋은 거죠. 99.9%는 좋아할 일이 왜 대등한 공방 속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가. 그 0.1%가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배포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는 자신에게만 불리한 걸 나머지 99.9%도 불리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 잘하죠. 그리고 MB 정권이 법인세 3%를 인하해 줬더니 기업 투자가 대폭 늘어 소위 낙수 효과가 폭증을 했던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재벌들 사내 유보금만 자기들이 깔고 앉았던 돈만 늘어났죠. 이번 증세가 실현된다면 예상되는 세수 증가는 3조 8천억 정도. 반면 담뱃값 인상 하나로 작년 기준 세수 증가는 5조 원대입니다. 그렇게 담뱃값 하나로 세수를 챙겨놓고 그 돈으로 복지 예산 들인 것도 아닌 정치 세력은 표적 증세라고 떠들 염치가 없어야 정상이죠. 표적 증세, 투자 유출